중국의 어느 허름한 정육점, 그리고 이 정육점의 주인인 다큐양. 다큐양의 정육점엔 매일 20유안, 하나로 약 3,300원어치의 고기를 사러 오는 할머니가 있었다. 오늘도 할머니는 고기를 사러 왔고, 다큐양은 그런 할머니에게 익숙한 듯이 고기를 내주었다. 고기를 받아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어설프게 만들어진 위조지폐를 내밀었다. 다큐양은 위조지폐인 줄 알면서도 그 위조지폐를 받고는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다. 얼마 후 아내는 남편인 다큐양에게 위조지폐인 걸 알면서 왜 공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다큐양은 그저 답변을 피하기만 했다. 아내는 계속된 물음에도 남편이 계속 피하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곤 결국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더 이상 고기를 사러 오지 않자 다큐양은 정육점 문도 닫은 채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의 행방을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며칠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무 연고도 없던 할머니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다큐양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선 그 자리에 주저앉곤 오열하기 시작했다.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다큐양은 자신과 할머니에 얽혀있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의 이름은 라오타이. 라오타이는 오래전 다큐양의 새 엄마로 지낸 적이 있었는데 다큐양의 친할머니는 라오타이에게 불임인 몸뚱이 때문에 자식도 낳지 못한다며 매일같이 구박하곤 내쫓았다. 하지만 다큐양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던 라오타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렸던 다큐양에겐 그럴 힘이 없었다. 그렇게 라오타이는 집을 떠났고 소식이 끊기며 다큐양의 머릿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난 후 다큐양은 정말 우연히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라오타이를 보게 됐다. 라오타이는 많은 세월이 흐른 탓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았고 자신이 폐지수거로 받는 보수를 위조지폐로 받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큐양은 자신도 힘겹게 정육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타이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라오타이가 위조지폐로 고기를 사러 올 때 그 위조지폐를 말없이 받고는 고기라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며 라오타이의 명복을 빌었다. 라오타이는 다큐양의 따뜻한 마음에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것이다. 시댁에 있던 4살배기 조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됐다. 조카의 친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친엄마는 하나뿐인 자식을 버린 채 그대로 집을 나가 소식조차 없었다. 그래서 조카는 친할머니, 친아빠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던 상태였다. 친아빠는 술독에 빠져 있으니 자연스레 금전적인 수입이 없었고 친할머니도 연세가 80대라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 4살배기 조카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난 가끔 시댁에 들를 때면 항상 그 조카가 눈에 밟혔다. 가끔은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해 헬쑥한 얼굴을 보고 있자면 남의 자식이지만 마음이 찢어진다. 나도 2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면 정말이지 끔찍해서 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카를 위해 이따금씩 양육비를 조카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내겐 시어머니인 시어머니께 드리곤 했지만 나중에 양육비에 대해 여쭤보면 그 돈들은 조카가 아닌 본인 치장 및 사리사욕에만 쓰셨다. 8순이 넘은 나이에도 어린 조카보단 본인 치장이 우선인 그 정신상태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시댁에 갈 때마다 보면 정말이지 부모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인간들이었다. 조카에게 밥 한 끼 챙겨주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과자나 사탕 같은 간식으로 끼니를 대신 해결시켰다. 난 너무 조카가 가엾고 불쌍해서 남편과 상의 후 결국 조카의 친아빠인 아주버님에게 다신 자식 볼 생각 말라며 그대로 조카를 우리 집에 데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 집안 식구들은 눈엣 가시를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얼씨구나 좋아했다. 하나뿐인 친자식을 무관심으로 키우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저리 좋아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조카를 집에 데려와서 얼마 있지도 않은 조카의 짐들을 풀어보니 조카가 물고 있던 유아용 젖꼭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입던 옷들은 전부 낡고 해지고 작아져서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가 입던 옷을 입혀주었다. 난 이미 7살, 5살 난 남매를 키우고 있었지만
조카도 친자식으로 정식 입양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주버님이 친권자 자격이 없단 걸 증명한 후 친권 박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되면 조카를 입양 신청해서 정식으로 내 친자로 등록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 조카가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으면 그땐 스스로 판단할 나이이니 보내줄 생각은 하고 있다. 그것까진 내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솔직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괜히 오지랖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단 내가 훨씬 잘 키울 자신이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자신도 있단 점이다.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자. 며칠 전 주말이라 아내와 딸을 데리고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딸은 차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며 중얼거렸다. 친구들이 여행 가고 나서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나온 얘기 같았다. 여행. 그러고 보니 딸이 20살까지 크면서 여태껏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사실 우리 딸은 마음 한구석이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곤 예전에 의사선생님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심리치료의 방법 중 여행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여태껏 딸을 등한시한 건 아니었을까? 딸의 여행 가고 싶다는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속에 무거운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아버지가 돼서 딸에게 여행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던 건데 딸에게 무척이나 미안했다. 그러다 때마침 옆 차선에 카라반이 지나갔다. 카라반은 차 뒤에 연결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주택이다. 순간 나도 모르게 딸에게 말했다. 딸, 우리도 저거 살까?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닐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는 저거 엄청 비쌀 텐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딸은 정말? 정말 저거 사서 우리 여행 가는 거야? 라며 기쁨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딸이 이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난 이틀 만에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바로 그 비싼 카라반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딸이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하루 동안 돈 때문에 고민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게 느껴졌다. 아내도 비싼 카라반을 덜컥 사버려서 걱정했지만 돈은 또 벌면 되니까. 돈보단 딸이 더 먼저였기에 계약하고 나선 전혀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딸과 앞으로 주말마다, 휴일마다 여행 다닐 생각을 하니 행복한 기분만 들었다. 그렇게 몇 년 후,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다녔다. 평일엔 회사 일에, 주말엔 딸과의 여행에. 처음엔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어느샌가 이젠 적응이 됐는지 주말만 되면 딸과 같이 보낼 생각에 불끈불끈 힘이 솟는다. 그리고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했더니 딸은 마음이 아파서 10년 가까이 복용했던 약을 끊게 되었고 병원에도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 정도만 받으러 갈 만큼 엄청나게 호전이 됐다. 거의 완치에 가까운 기적이 일어난 셈이다. 이 카라반은 우리 가족에겐 이젠 없어선 안 될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가 걸린 중요한 면접이 있다.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만 남은 상황. 그래서 서둘러 면접을 보러 가는데 길가에 고장난 자동차를 보곤 안절부절 못하는 한 남성을 보게 된다. 당신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에게 찾아온 하늘이 준 소중한 기회를 잡기 위해 그대로 면접을 보러 가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면접을 포기해서라도 곤경에 처한 남성을 돕겠는가? 사연의 주인공은 지미. 지미는 자동차 정비공이었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미는 자신의 정비 실력을 밑바탕으로 금방 구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지미의 착각이었다. 지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취업난은 극도로 극심했으며 오래도록 구직을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경력에도 큰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다. 수입도 없이 모아둔 돈도 바닥을 드러내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던 중 지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왔다. 서류가 통과되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한 회사의 전화였다. 지미는 너무나 기뻤고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다짐하며 면접 당일부터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멋진 정장을 걸친 후 집 밖을 나섰다. 그리고 면접장을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미의 눈에는 상당히 초조해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고장난 타이어가 눈에 들어왔다. 지미는 잠시 후면 버스가 올 테고 그 버스를 타고 면접만 잘 마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지만 고민할 새도 없이 그 남성을 향해 다가갔다. 지미는 평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심성이 맑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지미는 차를 손보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 사이 버스는 이미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한참이 흘러 차는 수리가 완료됐고 지미의 멋진 정장은 기름때가 묻어났다. 남성은 지미에게 사례를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다 아까부터 의아한 점이 있어서 남성은 지미에게 물어봤다. 자동차 정비공이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어디 가는 길이었냐고 묻자 지미는 면접을 가던 중이었는데 공경에 처한 광경을 보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정을 전해 들은 남성은 자신이 지금이라도 면접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지미는 혹시 모르니 알겠다며 면접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면접장에 도착한 지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왜냐면 아직 면접이 시작도 안 된 것이었다. 알고 보니 면접의 총책임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던 상황. 다행히 지미는 면접을 볼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 면접관을 만났는데 지미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미가 도와줬던 그 남성이 그 면접의 총책임자였던 것. 그리고 면접관은 지미에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에 감명받았다며 당신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곤 합격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지미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일을 직접 겪고 나니 믿을 수가 없다며 면접에 합격이 되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